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처방은 고기나 약초 100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쑥 한 줌과 마늘 20쪽, 그리고 햇빛을 보지 말라는 조건. 여기서 묘한 질문이 생깁니다. 더 이상한 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식단은 단순한 괴식이 아니라 동물이 인간이 되는 시험, 다시 말해 통과 1위를 상징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단군 신화 속 마늘과 쑥을 음식, 약, 식물 상징, 그리고 번역의 문제까지 엮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단군 신화의 가장 오래된 현정 기록은 고려 후기 이련이 쓴 삼국유사입니다. 물론 단군 이야기가 그때 갑자기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는 삼국유사가 가장 이른 자료라는 뜻입니다. 이야기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하늘의 존재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청합니다.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과 산이라는 식물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중간에 나가버립니다. 결국 곰은 여자가 되고 그 웅녀와 환웅 사이에서 단군이 태어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먹는 행위와 금기가 함께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냥 먹으면 변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먹되 어둠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향이 강한 식물을 먹고 빛을 끊고 시간을 견딥니다. 이건 신화에서 아주 전형적인 변신의 문법입니다. 그렇다면 쑥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쑥은 쑥국, 쑥떡, 쑥버무리 같은 봄나물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쑥은 오래전부터 단순한 나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쑥은 먹는 식물이면서 동시에 몸을 다스리는 약초로 쓰였습니다. 뜸을 뜰 때 쓰는 약쑥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또 민간에서는 쑥의 향이 나쁜 기운을 막는다고 여겨 집안에 걸어두거나 의례적인 정화의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화 속에서 쑥은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는 음식이라기보다 몸과 공간을 바꾸는 식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동물이 인간이 되는 과정이라면 먼저 짐승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쑥은 그 경계에서 몸을 정화하고 새로운 존재로 넘어가게 하는 상징으로 꽤 잘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서 음식과 약을 엄격히 나누지 않았던 문화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음식은 식탁에, 약은 약국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통 사회에서는 어떤 음식은 몸을 덮인다고 했고, 어떤 음식은 기운을 내린다고 했고, 어떤 나물은 계절의 병을 막는다고 여겼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관념을 약식동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군 신화의 쑥과 마늘은 이상한 벌칙 식단이 아니라 인간으로 바뀌기 위해 먹는 약 같은 음식입니다. 게다가 동굴 속에서 햇빛을 피한다는 조건은 몸의 변화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줍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싹을 준비하듯이 말입니다. 이제 마늘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곰이 마늘 20쪽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는 현대에 와서 한국인의 마늘 사랑을 설명하는 농담처럼 소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꽤 큰 반전이 있습니다. 삼국유사 원문에 나오는 글자는 오늘날 마늘을 뜻하는 대산이 아니라 산입니다. 이 산이라는 글자는 시대와 문맥에 따라 타속 식물을 넓게 가리킬 수 있었고 어떤 연구에서는 단군 신화의 산을 지금의 통마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알이 굵은 마늘 20쪽을 곰이 우적우적 먹는 장면은 후대 번역과 현대인의 식문화가 더 쉬운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이건 신화를 훼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늘이냐 달래냐의 문제 뒤에는 고대 사람들이 강한 향의 식물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는 더 큰 질문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이든 달래든 공통점은 파속 식물이라는 점입니다. 파, 마늘, 달래, 부추 같은 식물은 대체로 향이 강합니다. 자르면 매운 냄새가 나고 먹으면 몸에 열이 도는 느낌도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마늘의 항균 작용이나 면역 관련 작용이 자주 언급됩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현대 생화학 논문을 알고 마늘을 골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강한 냄새, 매운맛, 보존성, 몸에 영향을 주는 체감은 오래전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인상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향이 강한 식물은 여러 문화에서 경계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나쁜 것을 쫓고 몸을 지키고 부패를 막는다는 상상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의 산은 인간이 되기 위한 시험에서 방어와 생명력의 식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쑥이 정화의 식물이라면 산은 경계와 힘의 식물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식물만큼 중요한 것이 곰과 호랑이의 대비입니다. 한국 문화 전체로 보면 호랑이는 정말 강력한 상징입니다. 산의 왕이고 무서움과 익사를 동시에 가진 존재이며 민화와 설화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이 호랑이의 나라처럼 표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군 신화 안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호랑이는 실패합니다. 가장 강해 보이는 동물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곰은 실제 생태 이미지로도 동굴, 겨울잠, 오래 버티는 몸, 계절의 전환과 잘 어울립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 견디고 시간이 지난 뒤 다른 존재처럼 나오는 이야기와 잘 맞습니다. 반면 호랑이는 빠르고 사납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니 이 신화의 메시지는 힘센 자가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는 자, 어둠을 견디는 자, 변화의 시간을 버티는 자가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곰과 호랑이를 실제 동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대 이후 연구자들은 이 둘을 어떤 집단의 상징 혹은 토템과 연결해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곰을 숭배하던 집단과 하늘에서 내려온 집단의 결합이 웅녀와 환웅의 결혼으로 표현되었다는 식의 해석입니다. 또는 호랑이와 곰이 서로 다른 세력,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의 상징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을 고고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사실처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화는 역사적 기억과 상징, 정치적 필요, 후대의 해석이 함께 겹쳐진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단군 신화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려 후기의 기록에 남고 조선시대를 거치며 국가시조의 서사로 더 강하게 자리 잡았고 근현대에는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다시 읽혔습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시대가 바뀌면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신화가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늘 밈입니다. 한국인은 마늘을 많이 먹는다. 우리는 웅녀의 후손이라. 그렇다. 이런 농담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농담이 단순한 농담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화 속 식물이 현대 한국인의 음식 취향과 연결되고 그것이 다시 한국인 정체성을 설명하는 짧은 이야기로 소비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원문 속 산이 오늘날의 통마늘인지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현대의 마늘 밈은 고대 신화의 원형이라기보다 우리가 지금의 식탁과 정체성을 가지고 단군 신화를 다시 쓰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신화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계속 새 옷을 입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은 이유를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쑥은 오래된 약용과 정화의 식물로 마늘 또는 달래 같은 파속 식물은 강한 향과 생명력, 경계의 식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들은 동물이 인간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에 어울리는 재료였습니다. 여기에 곰과 호랑이의 대비가 겹칩니다. 호랑이는 강하지만 버티지 못했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국인이 마늘을 좋아한다는 농담보다 훨씬 깊습니다. 단군 신화의 마늘과 쑥은 식재료가 아니라 짐승의 시간에서 인간의 시간으로 넘어가기 위해 삼켜야 했던 경계의 맛이었습니다.